예, 오늘도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황,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업종이라든가 또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분석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잘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핵심 비법에 대해서,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추세 강화편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비법까지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중국 쪽은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내일 아침에 발표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 있고 또 만기일이 있고 거기에 메르스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있고 또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릴 텐데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오늘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중국 쪽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가능 여부와 그 편입이 됐을 때의 효과 부분, 우리나라에 과연 악재인지 혹은 호재가 될 수 있는지 혹은 그냥 뭐 관망 추세로 지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MSCI 지수가 뭔지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FTSE 지수하고 MSCI 지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SE와 함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벤치마크 지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지수가 돼요. 영국 쪽의 기준으로 해서 뭐 선진 시장, 신흥 시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렌티어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뭐 브릭스 시장 이런 부분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됐건 이 부분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됐을 때는 그 비중에 맞게끔 그러니까 프론티어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또 신흥 시장보다는 선진 시장으로 편입이 됐을 때 외국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 지수로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중국 A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신흥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의 통합적인 지수까지 나타내주고 있고요. FTSE도 뭐 똑같이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MSCI 신흥시장 부문의 편입 국가는 우리나라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신흥시장에 유입되느냐, 편입이 되느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죠. 그래서 혹자의 경우에는 최근 중국 증시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중국 쪽이 A시장이 신흥시장으로 편입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악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요인들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MSCI 연례 시장 분류 점검 결과 발표가 언제요? 내일 아침 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됩니다. 선진국 편입 대상 후보국은 일단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 시장으로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사실상 좀 막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흥국 편입 대상 후보군 중에서는 중국의 A주의 편입 여부가 내일 아침에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편입을 보류할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재검토를 뭐 미루는 것은 아니고 대략 뭐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기준에서 재검토가 그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 가능성 부분하고 편입이 됐을 때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 MSCI의 만약에 신흥지수의 편입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편입 비중 FT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편입이 되면서 5%의 비중을 확대를 하는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인 비중에 확대를 하는 다시 얘기한다면 MSCI라든가 FTSE를 추종하는 세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그 위치에 맞게 신흥국이면 신흥국에 맞게 지수 편입을 비중을 더 확보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A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일부 유출이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이런 내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기준, 현재 대비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뭐 단계별로 확대가 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확대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소 3조 5천억에서 최대 56조 좀 말은 좀 안 되지만은 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전혀 신경 좀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중국 증시가 편입이 돼서 뭐 우리나라 자금이 나간다는 우려감 때문에 출렁거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냥 이벤트성으로 출렁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A지수로 편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통상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내일 편입할게요라고 했을 때에 내일부터 편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수 편입 과정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언제요? 내년부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수 편입 비중이 5%다. 라고 했을 때 10년 동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지 한꺼번에 5%다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는 외국인 지분 한도를 완전히 확대한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흥지수에 편입된다고 해도 그 부분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됩니다. 중국 자체에서 외국인 한도 자체를 확대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중국 쪽의 MSCI 신흥지수 편입 부분이 국내 증시에 큰 악재 요인이 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편입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그에 따른 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연동이 돼서 뭐 꼭 이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 호재 내용들이 같이 부각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살펴봐야 되겠죠. MSCI 중국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상 홍콩까지도 실질적으로는 MSCI의 선진지수 편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신흥지수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98년도에 신흥지수 5%의 비중 그 부분을 100%까지 편입을 완료를 했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2008년부터 조금 흥분 상태에 놓여졌었죠. 선진지수 검토 대상 국가로 선정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2014년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한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 대주주에 대한 그 경영권에 대한 또 투명성 이러한 부분, 지분에 대한 투명성, 배당에 대한 투명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놓고 외국 그 MSCI라든가 FTSE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요구 조건의 일부는 맞췄습니다만 MSCI에서는 편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술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금융당국은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FTSE도 뭐 같이 나온 김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FTSE에는 우리나라가 선진지수로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유입될 수 있다. 선진시장에 편입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그 국가들 준선진시장 그리고 뭐 신흥시장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시장 편입돼 있기 때문에 비중 부분의 확대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중국발 내용 MSCI 중국이 A지수가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을 놓고 말씀드릴 때는 편입이 돼도 악재가 아니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편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편입 못했다고 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가지시고 MSCI나 FTSE 같은 경우에 한 번만 공부하시면 앞으로 주식시장 접근하실 때 쭉 여러분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청하신 이후에 보강 자료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선진지수 MSCI에도 편입이 돼야 되는데 가능성 여부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경제적인 그 부분의 내용이 될 텐데 해외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고 환율 부분, 금리 부분과 환율 부분을 연동시켜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전체적인 그 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상 IMF 쪽에서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IMF 쪽에서 연구원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자료들을 규합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재정 흑자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계에서 최근 3개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세계에서 재정 흑자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노르웨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게 어찌됐건 간에 불황형 흑자여도 흑자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외국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볼 때는 한국 흑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정도로 국내 그 시장, 경기 자체는 뭐 좋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단 해외에서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위적인 환율 방어든 어떤 요인이든 이렇게 세계에서 2위의 재정 흑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금리 부분에 섣부르게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환율 부분에 섣부르게 접근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금리를 뭐 인하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인하를 하게 되면은 원엔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또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된다면 무역 흑자 부분이 일정 부분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IMF 쪽이나 미국 의회 쪽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언급이 불명예스럽게도 또 언급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양면성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기준인데 이 채무 비율로 놓고 봤을 때에도 채무 비율 자체가 낮습니다.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에요. 높다라는 게 아니고 낮은 수준이고 뭐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도 뭐 이런 것을 조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의 집계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 그리고 무디스에서 집계한 부분에 있어서도 무디스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시킨 신용평가기관이 되겠죠. 그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채무 부분이 좀 낮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깊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채무 관련해서 또 환율 보유에 대해서 외환 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기준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FTSE 선진국 지수 편입된 만큼 MSCI 선진국 지수의 부분도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뒤에 설명드릴 금리라든가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 또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 문제예요. 그리스 문제는 이 부분도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그 노출돼 있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월 3일부터 해서 그리고 또 6월 5일 날 절반 갚고 절반을 상환하겠다라고 했는데 6월 5일 날까지 상환을 못했죠. 왜?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못 해주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환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그 불확실성이 이제 그 6월 말까지로 넘겨지게 됐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이렇게 일정별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별로. 그래서 이러한 일정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하루 사이에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밀려 내려갔다고 해서 그리스 문제 때문에 그렇다. 혹은 하루 사이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 문제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새로운 악재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지 이 정도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리스 악재 요인은 현재 글로벌 시장의 추세 부분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흐름은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 쪽의 부담 요인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노출되어 있는 악재로서 이 부분이 추세를 망가뜨릴 만큼의 흐름은 일단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이제 금리와 환율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만기 주간 지나고 나면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뭐 자료 보여드립니다. 원달러 환율 또 원엔 환율 또 환율이 미치는 시장의 지수 이 영향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거 배우시는 부분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11시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 방송을 815TV를 통해서 또 해드릴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해드릴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내용 그때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한번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금리 인하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도 바뀌지 않습니까? 환율이 바뀔 때 시장 지수의 영향력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장 지수의 영향력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바뀌어 있고요. 자, 니케이 쪽의 월봉 차트하고요. 니케이의 엔화 인덱스 부분, 엔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 흐름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엔화와 달러의 그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엔화가 약세를 떴을 때는 지수 자체가 고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엔화가 강세를 떴을 때는 지수 자체가 바닥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엔화가 다시 지금 굉장한 약세를 띠고 있죠. 엄청난 약세를 띠고 있는데 그 약세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주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 실적, 기업 실적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나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화 가치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거꾸로 원달러 환율 부분, 원화가 약세를 띨 때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띨 때에도 오히려 고점을 형성하는 흐름. 근데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원화 부분이 약세.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로서는 2003년부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전 예전 과거 데이터부터 놓고 본다면 지금 1,100원대 놓여져 있는 원화는 절대 강세가 아닙니다. 약세 부분에 지금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 약세 부분이 형성돼 있을 때 고점.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서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인위적인 현상 이런 부분이 거꾸로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화가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띨 때 평균적인 부분에서 약세를 띨 때에는 어떻게 된다? 시장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가치의 평가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띨 때 상품 가격은 어떻게 되죠? 약세를 띠죠. 원유 같은 경우 달러가 강세를 띠면 어떻게 됩니까? 결제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일단 원유를 팔았을 때 1달러만 받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유국이라고 한다면 1달러에 1,000원이다 기준이라고 한다면 1리터 팔아서 1,000원 받는 거 하고 1달러 받는 거 하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1달러에 뭐 우리가 더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죠. 1,200원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1달러에 1리터를 파는 게 아니라 뭐 80센트에 팔 수도 있고 90센트에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시장의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방식 통해서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식 놓고 보시게 되면은 달러 평가 환산 지수 계산. 그러니까 글로벌 지수의 그 시가총액 기준을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지수의 움직임 폭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있느냐.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 그 기준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1,28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달러화로 시가총액을 평가를 내린다면은 오늘 환율이 1,118원 90전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1,119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1조 1,490달러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산을 해보면 원화가 약세를 띠는 부분, 달러가 강세를 띠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띠고 달러가 강세를 띠고 원화 약세를 띠는 구간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띠어서 원화 강세를 띠는 구간 이 부분을 현재 시가총액 기준 1,490억 원을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달러화 기준입니다. 그래서 1조 1,490억 달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펀더멘탈이 그대로 있다고 감안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환율의 변화만 있을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 지수 자체는 현재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는 1,844포인트만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은 이 시가총액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부터 FTSE, 뭐 MSCI, 무슨 뭐 달러와 평가 기준에서의 시가총액 이것이 무슨 뭘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시장이 횡보죠. 추세 급락은 아닙니다. 월봉 기준의 횡보고 추세가 살아있는 기준에서는 금리와 환율 부분도 다 역으로 생각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좀 차분하게 놓고 이해를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환율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라고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교육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갖고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좀 약세를 띠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언제부터? 4월부터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오늘과 어제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조정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방어를 한 부분이 있죠.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주 넘어가면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놓고 보시죠. 10월부터를 기준을 잡았어요. 10월 그리고 여기 뭐 9월 달부터도 기준을 잡아서 갖고 왔는데 다우지수가 이제 9월 이후에 또 10월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의 상승률 이런 부분을 형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쪽에 놓고 보시면은요, 뭐 10월인데 날짜를 그 9월 19일부터 가지고 온 거고요. 저점 부분은 10월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해서 고점을 찍었을 때 상승률이 15.74 그리고 현재 12.06% 상승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은 3.19%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냥 쭉 보여드릴 거예요. 선진시장과 또 아시아 증시에서는 항생, 또 대만, 그리고 중국 상하이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작년 10월 이후에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돼 있길래 우리나라만 못 간다고 얘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 일봉 차트 보신 거고요. S&P 500 지수도 뭐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덜 눌려 있죠. 그리고 상승률도 뭐 나스닥도 엄청납니다. 고점까지 24%고 뭐 조정은 그다지 크진 않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무슨 뭐 선진 시장이 48%까지 상승. 그리고 2007년 고점 대비해서도 뭐 엄청난 탄력. 그렇게 나와 있고 조정폭이 10%. 이건 뭐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죠. 선진 시장은 무겁고 신흥국은 가볍고 이런 흐름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건데 뭐 독일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FTS의 영국, 일본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나죠. 그리고 홍콩의 항생도 마찬가지로 2007년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점을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간 이후의 흐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고점을 일단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뚫은 상태에서의 조정이고요.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125%예요. 브릭스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나옵니다. 하루에 8% 등락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추세 부분까지 너무 똑같이 놓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인데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저점 1월 달에 찍고 난 이후에 상승률은 16.70. 그러니까 여타 선진국하고 대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락률이 5.73인데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적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표를 보여드릴 텐데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면 고점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도 있고 합니다만 선진시장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15에서 20%대의 상승률이 고점까지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폭은 대략적으로 1에서 6% 수준까지 조정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10월 바닥 대비해서 혹은 1월 바닥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10%의 상승률이 나와 있고 여타국들도 사실상은 그 정도 범위에서의 그 상승률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 상승률이 나온 국가도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 조정폭이 상당히 깊죠. 독일 같은 경우 10%의 조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 5% 수준의 조정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만 유독 못 가거나 국내 증시만 하락폭이 유독 깊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제와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장 내용을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 보여드리다 보니까 많은 내용 보여드리려고 저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고 이 내용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드시고 결론이 뭐냐? 결론 갈 종목 줘라 뭐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맨 끝에 기법에 대해서 추세 강화편에 대해서 거기서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 시황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만 11시에 815TV를 통해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번 교육을 받아놓으시면 앞으로 주식 하시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금리, 환율, 뭐 유가, 글로벌 증시의 흐름 전부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놓고 보여드리면은 종목 차트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 종목 대표적으로 뭐죠? 반도체 부품 업체입니다. 장비, 부품, 유닛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월 3일 날 장중에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추세 전환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접근을 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켜봤을 때 흐름 어떻게 돼 있죠? 움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뭐 4거래일 만에 26%의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도 수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잘 놓고 보시면요. 수급이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다가 맨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추가적인 수급의 매수. 이럴 때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 정상인데 밀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의 악영향, 쏠림 현상이 너무 크게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눌린 이후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때 접근한 이후에 흐름 어떻습니까? 강력한 시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거죠.
과거에 지난번에 어떻게 됐던 간에 일주일 전에 무료 공개 방송 때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현재 시중에서 더 갈 수 있느냐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충분하게 전고점을 거래량을 싣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놓고 보시면은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추세 강화 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 추세에 놓여져 있죠. 우리가 지금 이게 3주 동안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되는데 추세 강화 부분에 있어서 추세가 기존 추세가 있고 그리고 박스 부분 상향되고 있는 박스 부분의 하단 부분 그리고 상단 부분이 놓여져 있을 때 이 상단 부분은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원래는 3에서 5거래일 정도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3에서 5% 위쪽의 흐름에서 종가를 형성해 준다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의 영향 때문에 깨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수급은 오히려 아까 보신 것처럼 더 긍정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진 추세에서 새롭게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 윗부분으로 다시 놓여졌죠. 그러면 추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에서 이 부분을 와 고점이다 힘들겠다 더 못 가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추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추세가 나와서 더 윗방향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추세 강화 편에 대한 노하우 설명드릴 때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황을 말씀드릴 때 어려운 시황 부분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종목군들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11시에 꼭 무료방송 815TV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황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